자, 우리는 4월 모의평가 선택과목 문항의 문제 풀이로 들어왔습니다. 28, 29, 30 세 문제를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확통선택자 입장에서는 지난 3월도 그렇고 이번 4월도 그렇고 문제들이 수능 시험에 등장할 고난도 문제의 핵심 지점이다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남겨진 단원이 확률 단원하고 통계 단원이 있죠. 통계 단원은 워낙에 전형적인 어떤 공식의 적용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만 정확하게 정리하고 문제 패턴을 분석만 하면 아마 쉽게 풀 겁니다. 확률 문제가 좀 어려질 수도 있는데 확률 문제를 다룰 때 정신하고 경우의 수 문제를 다룰 때 정신이 사실은 완전히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황을 적절히 분류할 것인가, 제시된 지문에 있는 어떤 조건들을 적절히 문제풀이 전략으로 정돈하는 것, 이걸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3월 문제도 그렇고 4월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전문항을 매우 중요하게, 혹시나 그냥 막 나열했던 친구가 있다면 공부가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면 좋겠습니다. 28번 가겠습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 하나의 지문. 한 번 지나간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요. A에서 출발해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쭉 진입을 했다가 요렇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 P라는 지점을 거쳐가기 때문에 P를 어찌 지나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P에 진입될 수 있는 지점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지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P라는 저 지점을 포위하는 요 각각의 교차점들을 설정해 놓는 것이 문제풀이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에서 P1을 거쳐서 P로 진입하게 되면 여기를 갔다가 여기 가도 겹침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P1으로 갔을 때, 진입했을 때는 마음대로 선택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P2에서 P로 진입하게 되면 이 길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P에서 B를 가는 장면에 다시 갔던 길을 되돌아 이리 내려올 수는 없다는 말이겠지. 됐죠? 그러면 당연히 P2에서 진입했을 때는 저 P를 거쳐간 후에 반드시 자신 오른쪽 방향, 요 지점을 P3라고 살짝 찍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A에서 P를 거쳐 B를 향해 가야 되는데 한 번 지나간 길을 다시 밟을 수 없다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에 요 정해진 점을 포위하는 교차점들을 각각 마킹하는 게 풀이의 제1번이 된답니다. 이러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그죠? A에서 출발을 해서 P1을 거친 후에 P에 진입했다면 아무런 상관없이 P에서 그냥 B를 향해서 움직여가면 됩니다. 근데 그 P에서 B를 향해 갈 때도 P2로 왔다가 B로 하는 방법이 있고 P3로 갔다가 B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두 가지 선택지가 가능해져서 이렇게 흐름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P2로 갔다가 B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P3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 경로 전체가 A에서 P를 향해 갈 적에 P1 거쳐가는 전체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죠? 대신에 말이죠, A에서 만일에 P2를 거쳐서 P에 도달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 길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P3를 향해서 움직여 가야 이 조건, 한번 지나가는 길을 다시 지나지 않는다라는 저 조건을 충족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P에서 P3로 일단 가야 돼, 그지? 그리고 나면 그냥 P3에서 B를 향해서 가면 최단거리로 움직여 하는 모든 과정이 묘사가 되어 있고, 이제부터는 그냥 간단한 공식의 적용이면 정답입니다. 계산입니다. A에서 P1을 향해서 가는 방법이 오른쪽 한 칸에 위쪽으로 3칸이기 때문에 4팩 나누기 3팩 4가지가 될 테고요. P1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은 그냥 그 자체로 한 가지일 테고, 요 안에 지금 이게 또는 상태이기 때문에 덧셈이 벌어질 것이고, 괄호를 살짝 만들어 주시고, 위쪽 부분 P2를 거쳐서 B로 갈 때는 P2에서 B를 가고 싶어요. 가져봤더니 최단거리가 가는 거니까 무조건 오른쪽으로 갔다가 요 지점에서 B로 가는 과정이 아래쪽으로 2칸, 오른쪽 2칸이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인가요? 네. 여기 갔을까? 4팩 나누기 2팩, 2팩. 저기 6가지인가요? 네. 더하기. P3를 거쳐서 B로 가는 과정은,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P3에서 B로 가는 과정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직사각형 경로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2칸, 아래쪽으로 3칸. 그러니까 결국 그 경우의 수가 5팩 나누기 2팩, 3팩. 그럼 10가지인가? 그럼 4 곱하기 16이 될 테니까, 결국 저 위쪽 P1을 거쳐가는 경로 전부를 생각해보면 4 곱하기 16입니다 해서 64만큼의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A에서 P2로 거쳐 B로 간다는 말은 A에서 P2로 가자면 또 역시나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진입하면 될 테니까 A에서 여기까지 하는 방법, 오른쪽 1칸, 위쪽 2칸이니까 3팩 나누기 2팩이 돼서 3가지가 될 것이고, P2에서 P로 가든 P에서 P3로 가든 요 경우의 수는 그냥 한 가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됩니다. P3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이미 앞에서 여기서 다 계산이 돼 있어, 그지? 이게 10가지니까 곱하기 10입니다 해서 계산된 결과 이게 30가지 될 테니까 얘네들을 차례로 더하면 94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됐죠? 다시 정해진 지점을 포위하는 새 지점을 찍어 놓고는 어디에서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덧셈 정리로 분해를 시켜 풀었다라는 의미. 됐죠? 28번이었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아주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9번으로 가볼까요? 29번. 네. 원순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원순열 문제는 이전 기출문제들을 가보면 딱 그렇습니다. 모의고사에는 등장하는데 수능에는 별로 등장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확률 통계 문제가 총 8문제고 단원은 경우의 수, 확률, 통계고, 경우의 수에 가보면 가장 빛나는 문제가 중복 조합이고, 그죠? 그러고 나면 쉬운 문제로 2학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고 해서 뭔가를 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세 단원에 세 문제씩을 내면 3, 3은 9, 9문제죠. 그러면 어느 한 단원은 문제 수를 하나 줄여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순열 문제가 심각하게 복잡하게 어려운 문제로 등장해본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육과정이 새로워지면서 수능 체제가 또 변하면서 언제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그 풀이 방법은 터득해둘 주제입니다. 원순열의 그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우선 말이죠. 8개의 자리가 있고 8명이 됩니다. 남학생이 지금 A, B를 포함해서 4명인데 해서 말이지, 요 나머지 2명을 M1, M2라고 요렇게 정해봤습니다. 괜찮죠? 남학생을 뜻합니다. 이 학생입니다. 3명이 남아있는데 그들을 각각 W1, W2, W3 요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총 8명이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가나번 조건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금방 그냥 딱 한 줄로 문제가 풀이가 끝나요. 가번 갑니다. A, B가 이웃탈입니다. 이웃한다 하면 여러분 모두 아는 것처럼 이들을 묶습니다. 저를 묶다 보면 A, B 순서로 갈 것인지 B, A 순서로 갈 것인지 그 경우의 수가 발생할 테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어떤 경우가 되든 한 줄로 배열하든 원형으로 배열하든 상관없이 이웃한다라는 이 조건을 문제 풀이안에 구체적인 경우의 수로 계산할 때는 그 자리 바꿈이 반드시 고의 법칙을 따라서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처리하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원순열이 지금 자리는 8개니까 이 둘이 이렇게 앉을까 이렇게 앉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원순열 풀이의 기본 전략, 즉 사고체계는 이렇게 둘을 묶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을 합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등을 태운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무등탄째로 저기에 자리를 차지하러 간다. 그 말의 뜻은 현재 자리가 8개가 있었지만 그 중에 어느 자리 2개를 합체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7개의 자리를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명이 원순열 상태로 배열된 후 합체됐던 그들이 합체를 해체한다. 즉 무등 탔던 둘이 서로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질 때
A, B 순서로 헤어질지 BA 순서로 헤어질지에 따라서 요만큼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저 사이 8개를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전략상 이해가죠? 둘이 합체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해서 말이지, 아예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문자를 소문자임 해버릴까요? 네, 이렇게 해서 남학생 3명하고 상대한다라고 생각하면 끝입니다. 그럼 자료도 지금 7개인 째로 있다는 거예요. 2 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번 조건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나머지가 봤더니 C는 여학생들과 이웃하지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C는 누구랑 이웃하는 거지? 남학생과 이웃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끝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때도 이웃하는 그 주제니까 가번 정신과 동일하게 도대체 C의 좌우에 누가 올 것이냐, 요 두 칸을 채워놓고 나서 얘네들 또한 한 대 묶어 처리하면 끝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당연히 이 두 개의 네모 칸에는 남학생인 요 셋 중에 어느 둘이 순서로 배치될 테니까 3 곱하기 이만큼의 경우의 수로 요 두 개의 네모 칸을 채울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러고 난 후 어쩌라고? 얘네들도 완전히 그냥 한 덩어리인 채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죠. 대표적으로 그 중에 얘네 둘이 이 자리를 채웠다 치면 뭉뚱그려진 채로의 이 묶음하고 남겨진 남학생 스몰 m, 여학생 W1, W2, W3. 그럼 몇 명이 남은 거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5명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자도 5개만 남아있, 5개잖아, 5개. 5개가 남아서, 사실은 이 그림을 다 재구성해보면, 결국 5개의 자리가 있고, 이 5개의 자리에, 요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원순열 공식을 그냥 쓰면 끝이다. 그래서 4팩토리얼 됩니까? 네. 계산하면 정답이다 말이지. 이래서 이것들을 저기다 배열한 후 요 묶음 덩어리를 풀어 헤친다 이 말이지. 그치? 네, 그렇게 풀어 헤칠 때에 요만큼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쪽이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얘기. 원순열에서 이웃한다고 했을 때에 다시 합체 의자를 재조정해 앉힌 후 간격을 재구성하면 정확히 원상복귀 시킬 수 있습니다 해서 그 전략, 그 방법을 터득하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29번 했습니다. 자, 30번 가겠습니다. 중복조합입니다. 한눈에 딱 보입니다. 그죠? 어떤 등식을 만족하는,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는 숫자들의 순서상을 찾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핵심적인 개념은 반드시 중복조합을 동원해서 어떤 방정식에서 해 개수 쌍을 찾을 때는 저 변수 조건에 0 이상 정수, 즉 음아닌 정수권이 필요해서 치환이 반드시 필요해집니다라는 이 생각입니다. 됐죠? 네. 중복조합에 따라서 H 공식을 쓰려면 반드시 아닌 정수, 즉 0 이상 정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이죠. 만일에 가번 조건이 없었다면, 나번 조건이 없었다면, 네, 얘도 A 더하기 1, B 더하기 1, C 더하기 1, D 더하기 1 해서 치환하여 이 방정식을 재구성하고 그걸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번 조건에 갔더니 X1하고 X3는 홀수라고 합니다. 홀수를 치환할 적에 수열에서는 홀수를 2n-1로 표현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하지만 0 이상 정수, 그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X1이라는 놈을 치환할 적에 그 놈은 2배의 어떤 음아닌 정수 A에다가 2를 더해야만 됩니다 해서 이 치환을 해야만 홀수의 첫 번째 수가 1이지 않습니까? 0을 집어넣어서 2를 만든다 해서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X3마저도 같은 책일 때니까 X3는 2 곱하기 C에 더하기 1인가요? 이렇게 쓰면 C도 역시나 음아닌 정수가 되겠습니다. X2하고 X4 얘네 둘은 짝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짝수의 표현책에도 같은 맥락대로 X2 2 곱하기 B에 플러스 2 X4 2 곱하기 D 더하기 2 네, 이렇게 치환하면 어쨌든 0 이상 정수 체계를 확정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 가운데
이게 또 14 이하라는 제한 조건에 또 붙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견준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당연히 2a가 13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이고 2로 13을 나누면 6.5이기 때문에 우리는 6까지만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같은 방식대로 C도 6까지. 이번엔 2b 더하기 2도 14 이하가 될 테니까 2 넘겨 빼고 2로 나누면 6 이하인 거니까 네, 홀짝과 상관없이 치환된 그 조건에서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D가 되든 이 모든 수는 0보다 크나 같은 정수이며 6보다 작거나 같다는 제한 조건을 이렇게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어쨌건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찾을 때 시험을 하잖아요. 네, 변수의 범위를 정하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 방정식도 재구성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해서 34를 만난 말은 숫자 부분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몽땅 더하면 6이고 넘겨 빼면 28이겠죠. 2로 또 나누면 14가 될 테니까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값으로 14를 만드는 문제. 그럼 이렇게 변형된 새로운 문제가 돼서 A, B, C, D의 순서상을 청하면 자동 X1, 2, 3, 4의 값이 결정된다 이 말이지. 그치? 해서 결국 이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스텝 1이 되고 이건 그야말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때 이 장면을 어찌 돌파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되는데요. 얘가 6이잖아요. 여기 14가 하는 거 말이지. 만일에 이게 6이었다면 여러분 누구나 중복조합의 기본 공식을 따라서 4H6 하면 답입니다. 그건 아주 쉬운데 6이 아니고 얘가 5가 됐다 쳐요. 그럼 이 숫자보다 이 결과가 값이 작아지면 이곳에 있는 수를 어떻게 동원하든 무조건 그 공식에 따라서 답이 나오겠지. 7쯤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4H7이라고 공식을 쓰다 보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음한인 정수 쌍의 한 사례에 7, 0, 0, 0 이런 수들이 붙기 때문에 여사건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수가 됐을 때는 4H7에다가 반드시 여사건 처리를 해서 7, 0, 0, 0 따위에 4가지 경우를 빼야 됩니다. 그럼 그게 7일 때, 8일 때, 9일 때도 같은 배식의 빼기 현상을 우리가 통해서 주어진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지금 14까지로 이게 커져버리잖아요. 14라는 수는 6의 2배보다도 더 큰 수만큼 네, 상당히 얘가 큰 수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저 제한된 수 범위에 2배를 넘어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사건 처리가 매우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는 다른 방식을 정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복 조합을 이용한 문제풀이의 마지막 심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말했듯이 A가 말이지 같은 종류인 건데 어떤 같은 종류의 물건이 6개까지 있는 겁니다.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D도 그렇고 그렇다는 겁니다. 6개까지 동원 가능해서 그 4종류를 모두 모아서 14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도 6개까지, B도 C도 D도 모두 6개까지 쓸 수 있다면 결국 총 24개의 물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과일의 종류라고 생각해서 사과, 배, 감, 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6개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어쨌건 몇 개씩인가 모아서 14개를 만드는 거거든. 그럼 24개에서 14개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뒤집어 말하면 14개를 골라낸다는 말은 24개 중에 있었던 10개를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들 간의 격차가 매우 커지잖아요. 그럴 때는 역방향으로 치환을 해서 우린 지금 몇 개를 고를까를 구해봐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지만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개인가를 버리면 남는 것 자체가 곧 내가 찾고 있는 경우의 수랑 버려진 경우의 수랑 어차피 같은 거는요. 요 A라는 녀석 있잖아요. 이건 골라낸 거라 치면 6개로 가능했었는데 거기서 몇 개인가를 버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A라는 녀석이 0에서부터 6 사이에 있었던 수인데
6 빼기 A'마저도 그 범위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치환한 결과로 A'의 범위를 다시 찾으면 그 부등식의 체계를 따라서 역시나 얘마저도 0부터 6 사이에 있는 수로 이렇게 결정됩니다. 됐죠? 당연히 그래야지 6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고르잖아요. 5개를 버린 거지. 5개를 고르잖아요. 1개를 버린 거예요. 됐죠? 그렇게 생각해서 요 치환의 방법까지를 터득해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B도 C도 D도 모두 다 동일한 치환 체계를 따르면 결국 주어진 식을 다시 써서 모든 수를 그렇게 치환했을 때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이들의 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산수를 그대로 그곳에 적용시키면 6자리 총 4개가 될 거니까 24에서 A'도 빼고 B'도 빼고 C'도 빼고 D'도 빼고 이런 결과로 14를 만든다 이 말이죠. 그치? 이해가죠? 6 빼기 A', 6 빼기 B', 6 빼기 C', 6 빼기 D'의 계산 결과가 지금 저 좌변에 써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저 전체 등식이 24에서 14를 빼서 10입니다 해서 이렇게까지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역시나 아까 우리는 이 치환 방법을 따라서 사용되는 A', B', C', D' 이들 모두 0부터 시작해서 6까지 해당하는 이런 자연수로 구성된다. 그럼 이제 조금 전과 달리 말이죠. 이 숫자 6에 비해서 10이 좀 크긴 크나 얘 2배보다는 아직 못 미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젠 좀 전에 저 자리에 7이 있을 때처럼 간단한 6건 처리를 하면 정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무슨 말이냐?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가능한 전체의 경우의 수. 중복접에 따르면 4H의 10입니다. 거기서 지금 뭘 빼낼 건데 빼낸다는 말은 6 이하인 수들만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이 공식에 따르면 6보다 큰 수가 참여하여서도 이 10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들을 빼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그건 어떤 얘기냐? 예를 들어서 A'이라는 녀석이 이 조건을 어기고는 7 이상인 수가 된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니까 7 이상인 수가 들어가서도 10을 만들 수 있잖아요. 7에 1로도 만들 수 있고 8에 2에 00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경우들이 쭉 있는데 그걸 빼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A'이 7 이상인 수가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A'이 7이면 이 세 수의 합이 3이고 그 3이라는 수는 이 숫자보다 작기 때문에 중복접 처리가 가능해요. 8이면 당연히 2인 거니까 또 되겠지.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A'이 7 이상이면서 B'도 C'도 D'도 지금 저기 주어진 모든 경우를 다 충족시키게 되면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사태를 찾으면 그게 곧 요 공식 안에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이 조건을 어긴 경우의 수로 요런 따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이죠. A'이 7 이상인 사태를 처리하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중복조합의 기본 체제가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10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면 저 A'라는 녀석을 마지막에 그지? 7 이상이란 말은 공식으로 쓰자면 항상 0 이상을 만드는 거니까 A'라는 녀석을 7 더하기 A로 두면 A는 또한 0 이상인 수에 지나지 않겠죠. 됐죠? 그럼 결국 요 조건을 가지고 요 등식을 재구성해보면 A란다. A 더블 프라임 좋아요. 7 더하기 A 더블 프라임을 딱 집어넣으면 7을 넘겨 빼서 3이 될 거니까 A 더블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이들의 합으로 3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조건이야말로 지금 6보다 훨씬 작은 숫자를 만드는 거니까 중복조합의 계산 체계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4H의 3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문제는 A 프라임이 그런 조건이 될 때의 경우의 수만큼 그 자리가 B 프라임, 그 자리가 C 프라임, 그 자리가 D 프라임이 될 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4가지 각각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테니까 이걸 처리해서 이 계산을 거치면 최종적인 정답이 나타난다. 됐죠? 마지막 계산입니다. 이런 걸 계산해 볼까요? 더하고 빼면 13에 컴퓨터에 10인데 3입니다. 4 곱하기 하시고 4H3마저도 어쨌건 더하여 7, 1 빼면 6, C 3이죠. 13 컴비네이션 3은 13 곱하기
12 곱하기 11이고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네, 그 수는 완성이 되고 약분해서 2인가요? 그럼 26에 26인가요? 286인가요? 286? 됐어. 613이라는 것은 6, 5, 4 나누기 3, 2, 1이니까 20인가요? 그럼 4이 80인가요? 그래서 206이라는 그 정답을 얻어낼 수 있었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잠깐 돌아가 보면 최초 홀수를 처리해, 수범위를 정리해, 방정식을 구성했어. 이 상황, 이거에 비해서 2배보다 큰 그 섭태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네, 빼기 방향으로 역치환을 거치면 숫자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줄여낸 후 네, 호흡을 살짝 가다듬은 채로 이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6간 처리를 따라서 그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되시죠? 어쨌든 30번 복잡하고 네, 여러 단계 거쳐서 왔는데 이 한 문제를 확실하게 여러 번 곱씹으면서 중복조합, 치환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터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확률 통계 28, 29, 30번 문제를 정리해 봤는데요. 지난 3월 모의평가, 모의고사 끝난 후에 여러분들 뭐 점수 성적표를 받아들고 약간 뭐라 그러죠? 내 선택에 대해서 진짜 이게 맞아? 이렇게 의심을 가진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11월, 10월 무렵에 이런 상황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험인 경우는 아마 그런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덜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선택 과목 간의 뭐 어떤 유불리 있잖아요. 이건 이미 지금 그런 걸 가지고 논하는 것은 그냥 논평가들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현장에 가서 진짜로 100점 맞겠다는 생각, 이거 하나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수능 시험을 쳤는데 완전 황당하게도 난이도 조정에 실패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성적표를 받는 그날 혹은 뭐 시험 보고 난 후 광화문에 모이도록 합시다. 무슨 말이냐, 그때까지는 전심전력 내 성적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3월에도 확인했고 지금도 확인하는 것처럼 선택과목 문제에 비해서 공통과목 문항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공부의 비중을 어쨌든 대략 한 6대 4쯤 두시되 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꾸 공통과목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6대 4라는 거, 두 과목을 공부한다는 거,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 이제 우리는 4월이지 않습니까? 네, 중간고사 끝나서 이제 봄이 찾아와 6월 모의평가 기다립니다. 6월 모의평가, 그야말로 교육과정 평가원이 치르는 사실상의 예비수능 제1탄이 되겠습니다. 그때쯤에 경우의 수, 확률이라는 단원이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될 텐데요. 확률도 지금 우리가 정리했던 경우의 수하고 정신이 같다는 점. 어쨌든 그때까지 지치지 마시고 6대 4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할 테니까 그 비율과 비중을 유지한 채로 줄기차게 여러분 공부에 가속도를 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면서 6월에 여러분 정말로 환한 얼굴로 다시 만나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